2025년 봄, 미넨의 한 지리학과 학생이 수백만 명이 매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 어스를 스크롤했습니다. 지구상의 무작위 장소를 확대하고 축소했습니다. 우주에서 본 자연의 기이한 패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 헤르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우연히 발견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에 도전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잠재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특히 사막 지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패턴은 그에게 매혹적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저녁, 그는 몽골 고비 사막을 탐험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중국 북부와 몽골 남부에 걸쳐 광대하게 펼쳐진 황무지였습니다. 고비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50만 제곱마일 이상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척박한 지형을 덮고 있습니다. 기온은 겨울에 영하 40도 화씨에서 여름에 120도 이상으로 오르내립니다. 가장 강인한 관목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질학적 지형과 모래 언덕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천 년간의 풍화작용으로 조각된 흥미로운 암석 패턴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3일 밤낮으로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고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조사 중 하나를 촉발했습니다. 그가 사막의 특히 외딴 지역을 확대했을 때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은 중국 도시 둔황에서 북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성 이미지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상도가 깜빡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명해졌을 때 그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완벽한 무오부 이후의 한가운데에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기하학적이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지형은 대략 원형이었고 지름이 거의 3마일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가 스크린샷을 찍을 때 그의 손을 떨리게 한 것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함이었습니다. 완벽한 직각들이 바퀴의 살처럼 중앙 허브에서 뻗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살은 정확히 같은 길이었습니다. 약 1.5마일 길이었고 더 작은 원형 구조물처럼 보이는 곳에서 끝났습니다. 전체 구조는 컴퍼스와 자로 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컴퍼스는 인간 공학을 초월하는 규모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에 의해 작동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클라우스는 즉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41.3도, 동경 94.6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2025년에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 구조물 자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구 논문도, 뉴스 기사도, 음모론 웹사이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글 어스에서 발견하는 모든 작은 이상 현상을 논의하는 무명의 포럼에서도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지역 중 한 곳에 이 3마일 내어비에 불가능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무시되었거나 고의적으로 은폐된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스는 구글 어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해의 위성 이미지를 확인하며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지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초기의 고해상도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소 19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우스는 자신의 교수인 엘레나 볼코프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사막 지형을 전문으로 하는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구조물을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볼코프 박사의 초기 반응은 일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에서 볼 때 인공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자연 지형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파레이돌리아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구름이나 화성 표면에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볼코프 박사가 직접 좌표를 불러와 구글 어스가 허용하는 모든 각도에서 구조물을 20분 동안 조사했을 때 그녀의 회의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앙 허브에서 뻗어나오는 살 모양의 팔 중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최대 해상도에서 그녀는 살의 길이를 따라 규칙적인 간격으로 보이는 표시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균일하고 너무나 정밀화해서 자연적인 침식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표시는 대략 50피트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이는 바깥 원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경력 궤도를 바꾸고 어쩌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쓸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유럽 우주국과의 연구 파트너십을 통해 군사 등급 위성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들은 구글 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10배 더 상세한 구조물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밝혀낸 것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격렬하게 이어지는 세계적인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가 돌아왔을 때 볼코프 박사는 5명의 다른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조공학자 1명, 고대 아시아 문명을 전문으로 하는 고고학자 1명, 지질학자 1명, 수학자 1명, 그리고 재료과학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넨 공과대학교의 창문 없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아무런 서문이나 설명 없이 큰 화면에 이미지들을 투영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의 3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화면에 있는 것을 응시했습니다. 고해상도로 본 구조물은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중앙 허브는 지름이 약 800피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른 원형 플랫폼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12개의 완벽하게 직선인 선들이 바깥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 그림 속 태양의 광선 같았습니다. 이 광선들은 각각 1.5마일 이상 길이였습니다. 주변 사막 모래와는 다르게 반사되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수학적 정밀함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출신의 사라 첸 박사라는 이름의 수학자가 침묵을 깬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이미지에서 보이는 측정값을 기반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0분간의 격렬한 타이핑 후 그녀는 경외심과 진정한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체 구조물이 16세기가 되어서야 인간 수학자들에게 발견될 기하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 허브의 지름과 살의 길이 사이의 비율은 1대 2.368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자연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급 기하학적 구성에는 필수적입니다. 볼코프 박사가 알아차렸던 그 규칙적인 표시들 사이의 간격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랐습니다. 각 표시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2배가 되는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세 대륙에 걸쳐 다리를 설계했던 한스 베버라는 이름의 독일 구조 공학자는 별도의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구조물의 하중 지지 능력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정말 인공적이고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건축자는 무게 분산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이는 현대 공학자들이 지난 50년 동안에야 적용하기 시작한 원리입니다. 살들이 중앙 허브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은 엄청난 양의 힘을 고르게 분산시킬 것입니다.
이는 지진이나 극한 기후에도 구조물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스 베버가 이 문제를 그룹에 설명할 때 목소리가 갈라지게 만든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은 안정적인 지반이 아닙니다. 전체 지역이 복잡한 지질 단층 시스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규모와 정밀도의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층선을 넘어 지반함 깊이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지진 활동에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첨단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떤 고대 문명이 가졌어야 할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고고학자 제임스 리 박사는 그가 보고 있는 것에 아마 가장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몽골과 중국 서부 전역의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는 지난 5천년 동안 그 지역의 모든 주요 정착지, 모든 무역로, 모든 기록된 구조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어떤 역사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연대기에도 몽골 구전 역사에도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고비를 횡단한 어떤 탐험가의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지역에 알려진 고고학 유적지 지도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좌표와 겹쳐 보았습니다. 알려진 주요 규모의 인류 정착지 중 가장 가까운 곳은 3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고대 무역로는 남쪽으로 거의 20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고비 사막의 가장 외지고 가장 척박한 지역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유목 부족들조차 피할 만큼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장소를 선택하여 거대하고 영구적인 것을 지었습니다. 도쿄 출신의 재료 과학자 유키 다나카 박사는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것일까요? 어떤 기이한 지질학적 과정의 조합이 이토록 인공적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다음 1시간 동안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물의 분광 서명을 분석했습니다. 다른 재료들은 빛을 다르게 반사합니다. 위성은 수백 마일 우주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발견한 것은 그녀가 노트북을 닫고 방을 서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구조물에 보이는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는 사암도, 석회암도, 그 지역 고유의 어떤 종류의 암석도 아니었습니다. 분광 서명은 합성된 것, 즉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일치했습니다. 특정 유형의 콘크리트와 가장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원소들의 존재를 시사하는 이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희토류 금속의 미량 함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기술로도 채굴 및 가공이 극히 어려운 일부 금속들이 포함됩니다. 볼코프 박사는 방 안의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추측이나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측정, 동료 검토 연구를 다루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뮌헨의 과학팀이 발견한 것에 물리적 불가능성과 씨름하는 동안 리 박사는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증거가 알려진 역사와 모순될 때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신화와 전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이야기들 속에 때로는 진실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들은 수세기에 걸쳐 환상으로 수놓아졌습니다. 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 민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의 이야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체 대상들의 이야기, 밤에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춤추는 이상한 불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 박사는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건물이나 기념물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러시아 민족지학자가 1890년대에 편찬한 몽골 설화집에서 리 박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는 고비 사막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천공신들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대한 나이든 유목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궁전은 세상이 어리고 인간이 불을 피우는 방법을 배우던 태초의 시간, 별에서 온 존재들이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궁전에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12개의 길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각 길은 완벽하게 곧게 뻗어 밤하늘의 다른 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중앙에는 천공신들이 모여 지구를 관찰하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던 돌 원형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궁전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또한 사막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구조물을 숨기기 위해 솟아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 박사는 대부분의 내용이 전형적인 신화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세부 사항이 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2개의 길은 구조물의 12개의 살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길들이 별을 가리킨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는 별자리를 표시하는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지도는 5,000년 전 고비 사막 상공의 밤하늘이 어떠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설에 따르면 구조물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3,000년경이었습니다. 그는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12개의 살의 선을 바깥쪽으로 확장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실제로 천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투영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각 살은 우주로 선을 확장했을 때 중요한 천문학적 대상을 직접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 개는 전 세계 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별자리의 주요 별들을 가리켰습니다. 네 개는 맨눈으로 볼 수 있었을 행성들을 가리켰습니다. 두 개는 동지점과 하지점이 발생하는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세 개는 현대 천문학자들이 최근에야 특이한 무선 신호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확인한 하늘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마지막 발견은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5,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우리가 지난 20년 혹은 30년 사이에 발견한 천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그 배열이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거나 이 구조물을 지은 사람이 고대 인류가 가졌어야 할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리 박사는 중국 역사 문헌을 조사하며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죽석인연이라고 불리는 한 알려지지 않은 문헌은 기원전 3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헌에는 하왕조의 한 황제가 서쪽 황무지에 있는 거대한 돌바퀴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탐험대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탐험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황제는 서쪽 황무지를 금지된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왕조는 존재했다면 기원전 2000년부터 1800년경에 번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막에 있는 신비한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3,000년 이상에 걸쳐 여러 독립적인 출처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 구조물은 하늘에서 온 존재들과 금지된 지식,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고대 문헌과 민속학의 미로에 빠져들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경전에는 샴발라라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미지의 지역 어딘가에 존재하는 숨겨진 왕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샴발라가 순전히 신화적이거나 상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묘사에는 거대한 만다라 구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영역과 하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는 방사형 팔을 가진 원형 사원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리 박사가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접한 특정 수메르 문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이론을 유사과학으로 일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앞의 증거를 보며 그는 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수메르인들은 놀랍도록 상세한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 없이 보이지 않았어야 할 천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늘에서 와서 인류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다라는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메르의 에타나 서사시라는 한 문헌에는 하늘로 가는 문이 존재하는 동쪽의 먼 땅으로의 여정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헌은 이 문을 12개의 길이 있는 돌바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활하고 황량한 사막에 놓여 있어 새들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에타나는 독수리의 등에 타고 이 문으로 날아갔다고 전해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세부 사항을 순수한 신화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어떤 종류의 비행체를 은유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대인들이 첨단 기술을 묘사할 어휘가 부족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본 것을 신화와 마법의 언어로 묘사했다면 어떨까요? 리 박사는 전문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을 제안한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물리적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 원리를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수학적 정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적 배열은 최근에 발견된 천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문화권에 걸쳐 일관된 전설들이 그가 위성 이미지에서 보고 있던 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팀이 기밀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한 관계자가 특이한 이미지 요청을 동료에게 언급했습니다. 그 동료는 그것을 한 언론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언론인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초에는 고비 사막의 주요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좌표는 여러 음모론 웹사이트에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또 다른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직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무실에 나타나 사설 연구 재단을 대표하며 현장 탐험에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연봉을 푼돈처럼 보이게 하는 금액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발견된 모든 것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 뿐이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이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조물이 실제하고 인간 혹은 비인간 기원의 진정한 미스터리를 나타낸다면 사설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 아니라 과학계에 의해 공개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탐험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얻기 위해 몽골과 중국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정부는 그러한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위성 이미지가 자연적인 암석층만을 보여주며 인지된 모든 패턴은 빛과 그림자의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과 환경보호, 문제를 이유로 지역 진입 허가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해당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몽골 정부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볼코프 박사에게 좌표가 구조물을 중국 영토 안에 놓았으며 몽골은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일부 외부 지형이 몽골 영토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자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몽골에서 발굴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항상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양국 정부가 구조물 조사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25년 7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글 어스의 위성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클라우스 헤르만은 그가 처음 구조물을 발견했던 좌표를 확인했을 때 새로운 이미지에는 텅 빈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조물은 사라졌습니다. 파괴된 것도 매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위성 데이터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드러난 이미지들을 아무것도 특이한 것이 없는 오래된 또는 편집된 버전으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것들은 들불처럼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조사를 위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가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장소로의 극한 탐험을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 모험 관광객 한 무리가 소셜미디어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통해 고비 사막으로 진입하여 좌표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륜 오토바이와 사막에서 이 주일간 사용할 보급품, 그리고 발견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위성 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장비를 과시하고 자신들이 외계인의 궁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처음으로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흥분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2025년 8월 3일에 사막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8월 5일에 침묵했습니다. 구조되는 3일 후 그들의 버려진 사륜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목표 좌표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온전했으며 연료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이나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6명의 팀원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성 전화는 차량 안에 꺼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급품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사륜 오토바이에서 내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걸어간 것 같았습니다. 몽골 정부는 그들이 모래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기록은 그 며칠 동안 맑은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가 중국 군대에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외국인도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종된 관광객들의 가족들은 답변을 요구했지만 침묵과 관료적인 회피만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구조물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단념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들이 너무 위험하거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을 비밀로 유지하려는 정부군이 그들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해질 때마다 커져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구조물에 도달했으며 어떤 종류의 고대 방어 시스템에 노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그 장소를 지었다고 추정되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에 두 번째 탐험 시도가 있었습니다. 도시 탐험으로 알려진 한 중국인 블로거가 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중국 쪽에서 접근을 시도하며 자신의 여정을 라이브 스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의 시청자들은 그가 렌트한 지프를 타고 사막을 헤쳐나가며 좌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그의 스트림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과 달리 그는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났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를 거부했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으며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어떤 장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금지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아서는 안 될 것들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좌표에 있는 무언가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든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든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든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누구든지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리적인 현장 조사는 좌절되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독립 연구자들과 아마추어 위성 분석가들이 모여 스스로를 고비 진실 추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상업 위성 업체로부터 개인 위성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을 모았습니다. 검열되거나 편집되지 않은 구조물의 선명한 사진을 얻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조물은 여러 독립적인 위성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초기 추정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보이는 부분은 표면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지질조사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집안 투과 레이더 데이터는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하에 500피트 이상 확장된 거대한 구성 요소들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하 요소들은 지상 구조물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막 아래 깊숙한 중심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잡한 방과 터널망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깊은 방은 거의 10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을 깎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파낸 물질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혹독한 곳 중 하나에서 수백만 톤의 암석이 제거된 것입니다. 현대 채굴 작업은 고비 사막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 모든 개방된 공간을 채우는 이동하는 모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 공정에 필요한 물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누군가는 현대 기술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정밀함으로 거대한 지하 복합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지구 물리학자 마르쿠스 루드 박사가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방 주변의 암석은 2000화씨도가 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로 가열된 흔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열은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이나 핵 반응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화산이 없었습니다. 이 방들 주변의 암석이 녹아 재형성된 것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드 박사는 이 구조물을 만든 이들이 어떤 종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나 첨단 굴착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열 흔적은 거대한 레이저나 플라즈마, 절단기와 같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20세기 중반에야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물이 전설처럼 5000년이나 되었다면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누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원격으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고대 건축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브라질 팀은 이 구조물에서 보이는 정밀함이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다른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 데피라미드, 볼리비아의 푸마 푼쿠, 앙코르 와트 사원 등 몇몇 유적지들은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허용 오차와 정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유적지들조차 고비 구조물에 비하면 미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 대피라미드는 진북과 일도의 15분의 1 미만의 오차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구리 도구와 기초적인 수학을 사용하던 문명치고는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고비 구조물은 일도의 100분의 1 미만의 정렬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레이저 측량 장비나 단연간의 천문 관측과 첨단 수학을 결합해야 가능한 정밀도입니다.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 발전의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수의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 중 다수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그것들은 천체에 대한 정밀한 정렬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학 원리의 발견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수학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현대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건설 기술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신이나 존재들에게 그 기원을 돌리는 전설들도 있었습니다. 고비 구조물은 이 패턴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알려진 유적지보다 더 크고 정교했습니다. 만약 피라미드 같은 유적지가 고대 인류가 기본적인 대수학을 이해한 것에 해당한다면 고비 구조물은 고급 미적분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잡성의 도약은 너무나 커서 완전히 다른 건축자가 만들었거나 고대인들이 가졌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잃어버린 문명의 소행임을 시사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출신의 수학자 첸 박사가 구조물의 기하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예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구조물 설계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고급 기하학, 삼각법, 그리고 어쩌면 미적분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들은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데 수천 년이 걸린 수학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알려진 수학 문헌보다 앞선 구조물의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구조물이 전설에서 말하는 만큼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첨단 지식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현대에 건설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보이는 풍화작용과 리 박사가 발견한 역사적 자료를 고려할 때 이는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난 수학적, 공학적 지식을 가진 고대 인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중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구조물은 우리의 현재 이해를 뛰어넘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비인간 지능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첸 박사는 논문에서 이 설명들 중 어떤 것도 지지하는 것을 신중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그녀가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는 혹독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은 무책임한 추측이라고 일축하며 논문을 즉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첸 박사가 결론이 얼마나 불편하든 상관없이 단지 증거를 따라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가을이 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뉴멕시코의 초대형 전파 망원경 배열에서 일하는 천문학자 라즈 파텔 박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지점에서 약하지만 일관된 전파 신호가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그저 배경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파텔 박사가 그 신호의 정확한 발신 지점을 표시했을 때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좌표는 고비사막 구조물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상에서 오는 전파 신호는 드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끊임없이 전파 방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신호에는 파텔 박사를 불편하게 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신호는 19.47초마다 한 번씩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맥동했습니다. 둘째, 주파수는 정확히 1.42GHz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물웅덩이라고 부르는 주파수입니다. 이는 수소와 수산화물의 방출선 사이에 있는 주파수입니다. 이들은 물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화학과 전파 천문학을 가진 어떤 문명이라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성간 통신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로 널리 간주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호 강도가 알려진 자연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패턴으로 변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는 몇 시간 동안 강하게 맥동하다가 거의 사라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패턴은 11일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파텔 박사는 가능한 모든 자연적인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태양 활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1일 주기는 어떤 태양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절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이 패턴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장비 오작동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망원경이 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파텔 박사는 15년 동안 외계 지능 탐사인 세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수천 개의 신호를 들었지만 모두 평범한 설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공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인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인공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 세계의 다른 전파 망원경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동일한 신호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5곳의 다른 시설이 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호주의 한 관측소, 칠레의 한 관측소, 남아프리카의 한 관측소, 푸에르토리코의 한 관측소, 그리고 네덜란드의 한 관측소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같은 맥동, 같은 주파수, 같은 11일 주기를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를 무엇이 생산하든 그것은 실제이며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과학계에서 흔히 그렇듯이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쯤에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 애호가들이 고비 사막으로 장비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이론으로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이 구조물이 활동하는 외계 기지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궤도상의 우주선이나 먼 행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사막 아래 묻혀 수천 년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고대 송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한 자동 비콘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적인 목소리들은 이것이 단순히 중국 군사 통신 시스템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는 측정을 하는 과학 기구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막에 전파 송신기를 심어 놓은 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것도 데이터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중국 군사 신호라면 왜 물웅덩이 주파수로 송신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봐, 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쓰인 거대한 표지판을 세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 계측 장치였다면 왜 11일 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기였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감시가 철저한 지역 중 한 곳에 장비를 심는 엄청난 수고를 왜 했을까요? 파텔 박사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25년 12월에 열린 주요 천문학 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나 고대 문명에 대한 거창한 주장 없이 데이터를 명확하고 진지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만을 언급했습니다. 전파 신호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그 구조물의 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공적인 기원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어쩌면 훨씬 더 오랫동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주요 언론들은 고비 사막의 신비한 신호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과열되었습니다. 중국과 몽골 정부 관계자들은 전체 상황을 자연적인 지질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파 잡음으로 일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티칸은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계지능의 발견이 확인된다면 가톨릭 신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러한 접촉에 지혜와 겸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신호의 존재를 인지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기원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문건은 그들이 1년 넘게 같은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그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 과학 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중국에 의해 국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신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파텔 박사의 발표 이후 열한일 주기는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흘, 그 다음에는 아흐레, 그리고 여드레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신호는 여드레 주기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인공적이라는 증거이며 그것을 제어하는 주체가 관심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신호가 원래 패턴으로 돌아갈 무작위적인 변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그리니치 표준시 자정 정각에 신호는 멈췄습니다. 신호를 감시하던 지구상의 모든 전파 망원경은 규칙적인 펄스가 단순히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는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26년 1월 2일 신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펄스 대신 복잡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길이가 다양한 일련의 펄스였으며 거의 모스 부호와 같았습니다. 파텔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이 새로운 패턴을 분석하는 힘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호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고비 사막 신호에서 나타난 패턴은 세티 프로토콜의 어떤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연구자들이 항상 우주통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던 소수열이나 수학적 관계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정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문제였습니다. 파텔 박사는 펄스를 해독하기 위해 암호학자, 언어학자, 정보이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숫자 체계를 연구하던 대학원생 마리아 바스케스는 펄스 패턴이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60진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60진법은 4000년 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리 박사가 동부 사막의 구조물을 언급하는 기록을 발견했던 곳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연일리 없었습니다. 1분 60초, 1시간 60분을 사용하는 60진법은 당시에는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자의적이었습니다. 외계 지적 존재가 60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대 인류 문명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 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팀은 2026년 1월 내내 열정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펄스 패턴을 60진법을 사용하여 숫자 값으로 변환하는 번역 매트릭스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 시퀀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그래프에 그렸을 때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별 지도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물체를 찾는 데 사용하는 좌표인 적경과 적위를 나타냈습니다. 각 숫자 쌍은 우주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팀이 이 모든 지점을 그렸을 때 하나의 그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별과 다른 천체들의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약 5000년 전, 즉 기원전 3000년경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있는 특정 별들은 반복되는 값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만든 존재가 그 별들의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팀은 그러한 별 12개를 식별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별들로 지구에서 다양한 거리에 걸쳐 은하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3개는 특별했습니다. 이 세 별은 최근 케플러 우주 망원경과 다른 외계 행성 사냥꾼들에 의해 식별되었습니다. 그 별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에 행성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가능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5000년 된 구조물이라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야 발견한 외계 행성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고대 건축자들은 수백 또는 수천 광년 떨어진 별 주위를 공전하는 세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메시지가 실제 5천년 전의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모든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 기록과 모순됩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만든 존재는 현재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간 거리에 걸쳐 외계 행성을 탐지하고 목록화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2년에 첫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40년도 차에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별들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파텔 박사팀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별 지도 이후 신호 패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방정식으로 보이는 것을 전송했습니다. 3주에 걸쳐 고비 사막의 송신기는 1년의 공식을 보냈습니다. 이 공식들은 제대로 번역되었을 때 인류가 최근에야 발견했거나 아직 이론적인 물리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시퀀스는 아인슈타인이 평생 동안 성공 없이 정립하려 했던 통일장 이론으로 보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시퀀스는 중력장을 조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빛보다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퀀스는 시공간의 양자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현대 물리학의 두 위대한 이론인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이론은 서로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공식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주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는 현재 인류 과학보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앞선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물리학자 안드레아 로슨 박사는 6주 동안 이 수학적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이 심층 분석에서 지치고 충격을 받은 채 나왔습니다. 공식들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실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만약 수행된다면 새로운 물리학을 밝혀낼 새로운 실험들을 제안했습니다. 로슨 박사는 2026년 2월에 급히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 공식들이 고비 신호에서 왔고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그것을 보낸 존재는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하에는 인간의 지식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던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인류에게 고급 물리학을 가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불안한 점은 이 지식이 5천년 전부터 고비 사막의 구조물에 암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제야 그것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비활성 상태였을까요? 활성화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내 전송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최근까지 탐지할 기술이 없었을까요? 신호는 2월을 거쳐 3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공학, 의학, 에너지 생성, 심지어 농업의 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를 전송하는 존재는 인류 문명을 가속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몇 달 만에 우리를 기술적으로 수색이 앞서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 원리들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계 지식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통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교란, 기존 기술의 하룻밤 사이의 구식화, 국가 간의 힘의 균형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1일 춘분점의 신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했습니다. 이 전송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달랐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 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암호학자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독한 단순한 반복 시퀀스였습니다. 번역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단어 메시지는 전 세계의 공포 수준을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신호는 이 메시지를 72시간 동안 계속 전송한 후 침묵했습니다. 마치 인류가 그것을 확실히 받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신호의 발전을 추적하고 물리적 구조물에 대한 탐사대를 조직하려던 볼코프 박사는 파텔 박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들 둘은 지난 1년간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 실종 사건, 지하 복합체, 무선 신호, 첨단 지식, 그리고 이 경고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야심차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5,000년 전, 어쩌면 더 오래 전에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명은 초기 인류 사회를 관찰하고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발전을 재앙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접촉 대신 그들은 하나의 표지를 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표지는 지구상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에 있는 구조물이며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인류가 위성 관측을 통해 구조물을 탐지하고 그 수학적 원리를 해독하고 천문학적 정렬을 이해할 기술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지식을 받을 충분한 발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호가 2025년에야 탐지 가능해지거나 적어도 널리 탐지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문턱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지하 투과 레이더에 따르면 지하 복합체에는 정보 저장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전체 역사, 과학, 문화가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에 암호화되어 그 사막 복합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인류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것은 경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그 구조물을 만든 존재들이 유일한 지적 종족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세계에 이와 같은 표지들을 남겨 새롭게 떠오르는 문명들이 무언가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우, 갈등 혹은 생존을 위해 첨단 지식이 필요한 우주적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이 이론의 역사적 맥락을 더했습니다. 그는 여러 문화권의 고대 문헌에서 신들이 지구에서 물러났던 시기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신들은 인류가 준비되거나 큰 시련이 다가올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힌두교의 칼리 유가 개념은 신적인 존재들의 귀환으로 끝날 암흑 시대였습니다. 북유럽의 라그나로크는 신과 괴물들이 관련된 최후의 전투였습니다.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사건들과 신의 개입을 묘사합니다.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이야기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돌아올 하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고대 사람들이 외계 방문객들의 떠남을 목격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원시적인 이해를 통해 이 사건들을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주적 현실을 신화와 전설로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론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5,000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다면 고고학적 증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수의 변칙적인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추락한 우주선도, 버려진 전초기지도, 명확한 기술적 유물도 없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아마도 방문자들이 극도로 신중했거나
혹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남기기로 선택한 것 외의 모든 흔적을 제거할 수 있는 첨단 청소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경고 메시지 속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은 무성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정복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올 적대적인 외계 종족, 즉 우주 침략자라고 이론화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비인격적인 우주적 위협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방랑 행성, 감마선 폭발 또는 다른 어떤 우주적 재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콘 건설자들은 그들의 발전된 천문학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인류 자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들은 1년 전만 해도 공상 과학 소설로 치부되었을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외계 접촉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의정서를 개발했습니다. 우주기관들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접근하는 물체를 탐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유엔은 잠재적인 우주 위협에 대비한 전 지구적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위급 활동 속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고비 사막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구조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밀과 혹독한 사막 환경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무선 신호는 침묵했습니다. 위성 사진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출처에서 여전히 검열되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려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사라지거나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며 돌아왔습니다. 인류의 알 권리라고 불리는 풀뿌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국제과학탐사대가 구조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청원에는 수천만 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몇몇 억만장자들은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탐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6년 4월에 중국의 입장은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지역에 이 흥미로운 지질학적 형성물이 존재하며 그들 스스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들의 발견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안보 문제와 유적지 손상 방지 필요성을 이유로 외국 과학자들의 접근을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중국 군사 출처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유출 문서가 온라인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들은 진본이라면 2026년 초에 중국 연구자들이 구조물을 조사했을 때 발견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표면 구조물은 실제로 인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기화합물이나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는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재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하 복합 단지는 원형 허브 중앙에 있는 밀봉된 입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팀은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이 입구를 침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단단한 암석을 깎아 만든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벽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약 900피트 깊이에 있는 가장 깊은 방에서 그들은 문서에서 기록 보관소라고 부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냉장고 크기 정도의 일련의 결정 구조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추자 이 결정들은 홀로그램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관찰자들의 마음에 직접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문서는 기록 보관소 방에서 너무 오래 머문 연구자들이 심리적 영향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세계에 대한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은하계를 가로지르며 흥망성쇠하는 문명과 인류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종족들 간에 벌어진 거대한 전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복잡한 물리학을 이해하거나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세부 사항은 정부가 왜 그렇게 비밀스러웠는지 설명했습니다. 만약 기록 보관소가 정말로 지식을 인간의 마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고 위험한 발견일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만약 한 국가가 수천 년의 발전된 과학을 담고 있는 외계 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독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어떤 무기나 자원보다도 전 세계적인 권력 역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2026년 여름 무렵 상황은 과학적 미스터리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발전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여러 국가가 중국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고비 구조물로의 탐사를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성 관측 결과 해당 지역에서 군사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구조물 주변에 사실상의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군인, 레이더 기지, 대공 시스템이 모두 사람들을 막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신호 전송에서 얻은 지식은 인간의 기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팀은 방송된 원리를 실험하고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작동했습니다. 세이루이스의 한 연구소는 고비 신호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미세한 규모에서 중력 조작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생명공학 회사는 전송에 설명된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프랑스의 핵융합로는 외계 사양과 일치하는 격리장 설계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핵융합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혁명적이었지만 상황의 위험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 지식이 작동한다면 외계 과학이 실험을 통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경고 메시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고비 구조물을 건설한 문명은 그들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위협은 5,000년 동안 지속될 경고 비콘을 남길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신호의 성도에 강조된 12개의 항성계로 망원경을 향했습니다. 대부분은 특이한 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성들이 평화롭게 공전하는 평범한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항성계 관측 결과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가진 세 개의 별이었고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을 각 별 주위에서 망원경은 거대 구조물, 즉 궤도상의 거대한 인공 건축물로 보이는 것을 탐지했습니다. 그 구조물들은 거대했으며 일부는 작은 달의 크기에 비견될 만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일 수 없는 패턴으로 숙주별의 빛을 부분적으로 가렸습니다. 파텔 박사팀은 광곡선을 분석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조직적인 건설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다이슨 스웜이나 다른 형태의 항성공학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다른 곳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최초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오고 간 고대 방문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며 인류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문명들이었습니다. 만약 고비 메시지가 정확하다면 이 문명들은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시간표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거대 구조물을 가진 세 개의 별 중 가장 가까운 별은 약 800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당한 광속으로 이동하더라도 그곳에 어떤 문명이라도 지구에 도달하려면 수세기가 걸릴 것입니다. 고비 신호의 방정식이 가능하다고 시사하는 초광속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 경우 그들은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마침내 고비 구조물로의 다국적 탐사대를 조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다른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엄격한 감독하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팀은 12개국에서 온 20명의 과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탐사는 2026년 9월로 예정되었습니다.
팀에는 고고학자, 물리학자, 공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의사가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물을 문서화하고 샘플을 채취하며 가능하다면 지하 기록 보관소에 접근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은 기록되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보안 통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탐사를 중단할 권리를 유보했습니다. 탐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관심은 전례 없이 고비 사막에 집중되었습니다. 뉴스 채널은 카운트다운 시계를 돌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이 발견될지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인류의 잠재적인 외계 기술과의 첫 직접 접촉을 위한 기도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외계 출처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에 윤리적 함의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더 어두운 준비도 있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기록 보관소의 지식이 전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워게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즉각적인 기술 발전이 세계 시장에 미칠 혼란을 모델링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류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존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사가 시작될 예정이던 전날 밤, 볼코프 박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조물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둔황의 호텔 방에 누워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그녀는 존경받지만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지질학자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인된 외계 기술과의 인류 최초 공식 접촉을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구글 어스를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학생인 클라우스 헤르만, 케일라우스 헤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또한 학업을 연기하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기 위해 탐사대에 합류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러시아 관광객들과 그들의 운명이 자신의 팀을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8살 된 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들이 발견할 것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약속이었을까? 그들은 돕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 관찰하기 위해,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 오는 것일까? 그리고 준비됨이란 진정 무엇을 의미했을까? 무기로 준비된 것일까?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것일까? 어떤 은하계 공동체에 합류할 준비일까? 아니면 우주적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일까? 이 질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에 탐사대는 구조물을 향해 출발할 것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에 묻혀 있는 답이 무엇이든 인류는 그것들을 발견할 참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5,000년의 기다림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송대는 2026년 9월 15일 새벽 둔황을 떠났습니다. 20명의 과학자들은 6대의 중장비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12대의 중국 군용 차량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비 사막의 북서쪽으로 향하며 문명의 마지막 흔적을 뒤로 했습니다.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래와 바위가 지평선까지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광대하여 그들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클라우스와 파텔 박사, 덕터 파텔과 함께 선두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여정 동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의 거대함은 평범한 대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볼코프 박사는 사막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황무지를 가로질레었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실크로드 상인들, 몽골 전사들, 중국 황제 병사들, 영광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근처를 지나쳤을까요? 6시간 운전 후 수송대는 구조물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세워진 중국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형을 고려할 때 차량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장비와 보급품을 짊어지고 걸어서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이미 깃발로 표시된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길은 모래 언덕과 암석 노두를 가로지르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따랐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지에서 밤을 보내며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절차를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보안은 매우 삼엄했습니다. 병사들은 경계를 순찰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하늘을 계속해서 스캔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중국 장교에게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장교는 대답하기 전에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장소에 대한 무단 접근을 7번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오직 3개의 그룹만이 사막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그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탐사대의 몇몇 대원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별과 행성들의 생생한 이미지였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함선들도 나타났습니다. 거의 인간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 동안 서로 다른 방에 있었고 아무런 소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료 과학자인 타나카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구조물이 이 거리에서도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종류의 장을 방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장교들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9월 16일 첫 새벽, 탐사대는 구조물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6km의 도보 이동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들은 유동적인 모래와 바위 지형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모래 언덕의 정상에 다다르자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탐사대 전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위성 이미지로는 구조물의 진정한 규모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중앙 허브는 사막 바닥에서 작은 산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30m였고 내어비는 약 240m였습니다. 그 표면은 매끄럽고 어두웠습니다. 아침 햇살을 기묘하게 반짝이는 듯 반사했습니다. 이 허브에서 12개의 살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기하학적 정밀함을 자랑했습니다. 각각의 살은 주변 모래보다 약간 높이 솟아 있었고 마치 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대 도로 같았습니다. 그 물질은 그들이 이제껏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금속도 아니었고 돌도 아니었으며 어떤 알려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타나카 박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가장 가까운 살의 표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오르고 있었음에도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 그 안을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끝이 달린 도구로 샘플을 긁어냈습니다. 이 도구는 알려진 물질 중 가장 단단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몇 개의 입자만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팀은 남은 하루 동안 표면 구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가져온 모든 장비로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스캔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 정교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2개의 살은 모든 측정 가능한 면에서 동일했습니다. 각각은 정확히 2.5km 길이였습니다. 각 살은 완벽하게 곧게 뻗어 있었고 지름 약 60m의 원형 플랫폼에서 끝났습니다. 클라우스는 드론을 띄워 구조물을 위해서 촬영했습니다. 공중에서 본 모습은 디자인의 웅장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나침반 장미나 양식화된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사막에 불가능할 정도의 정교함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드론 카메라를 통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볼코프 박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구조물은 빛을 발했습니다. 균일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박동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박동은 외부 플라스폼에서 중앙 허브 쪽으로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합쳐진 후 다시 바깥쪽으로 박동하며 퍼져 나갔습니다. 마치 전체 구조물이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에너지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 안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조물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풍화와 시간 속에 남겨진 고대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성화되어 있었고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첫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리 박사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앙 허브의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표시나 명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허브가 사막 바닥과 만나는 그림자 속에 벽의 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는 약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가 만졌을 때 그의 손은 단단한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문을 숨기고 있는 홀로그램 투영이었습니다. 입구는 완벽하게 원형의 구멍이었습니다. 지름은 약 3미터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완만한 각도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팀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물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들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사령관은 과학자들의 안전을 위해 4명의 병사를 구조물 안으로 동행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조명을 켜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통로는 정확히 15도 각도로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해여부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벽은 표면과 같은 어두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매끄러웠고 만져보면 약간 따뜻했습니다. 15미터마다 그들은 벽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드를 지나쳤습니다. 그것들은 지름 약 15cm의 원형 함몰부였습니다. 이 노드들은 내부의 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텔 박사는 다중 스펙트럼 분석기로 노드 하나를 스캔했습니다. 그는 노드가 여러 주파수에 걸쳐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기술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하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분 정도였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경로를 추적하던 첸 박사는 그들이 약 270m를 내려갔음을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 통로는 마침내 한 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방은 그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그 방은 구형이었고 지름은 약 90m였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깎아 만들었지만 너무 매끄럽게 연마되어 유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의 중앙에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지지대도 없었습니다. 바로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유출된 중국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결정 구조물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12개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각각의 높이는 약 2.4m였습니다. 내어비는 약 0.9m였습니다. 그것들은 내부에서 느리게 여러 색으로 바뀌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닥에서 약 1.8m 높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탐사대가 지켜보는 동안 빛의 패턴이 그 안에서 느린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타나카 박사는 스캔 장비를 들고 가장 가까운 크리스탈로 다가갔습니다. 측정 값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생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성된 에너지는 인간 물리학으로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물질 구성 또한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원소들의 격자 구조였습니다. 그때 파텔 박사는 과학사에서 가장 용감하거나 가장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억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크리스탈에 손을 얹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파텔 박사를 완전히 감싸는 빛이 솟아나왔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소리치며 그를 끌어당기려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손을 들어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뒤섞인 강렬한 집중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3분 동안 파텔 박사는 크리스탈과 연결된 차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사라지고 그가 볼코프 박사의 품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저 괜찮은지 묻고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산산조각 난 듯 보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건설자들의 역사,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경고까지 모두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으로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방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모든 규약을 어기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파텔 박사는 크리스탈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전송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를 읽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정보는 그의 마음속으로 직접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존 지식과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통합되었습니다. 마치 항상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텔 박사가 이제 건설자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우주를 항해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10만 년 전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은하계의 이 구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행성에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복자나 식민 개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사였습니다. 그들은 원시 생명체가 있는 어린 행성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직접적인 간섭 없이 지능그로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지구는 그들의 정원 행성 중 하나였습니다. 5천년 전 인간 문명이 도시를 형성하고 문자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건설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연구했고 우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위험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호전적이고 영토적이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조물에 암호화된 선물과 경고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왜 경고였을까요? 파텔 박사가 설명하면서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건설자들은 은하계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우주항해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건설자들이 수학자들이라고 부르는 종족이었습니다. 건설자들이 어린 문명들을 돌보았던 곳에서 수학자들은 그들을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한 종족이 특정 수준의 기술 발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자원은 물론이고 지식, 유전 물질,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는 어린 종족 자체까지도 말입니다. 수학자들은 희생자들을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흡수했습니다. 각 정복된 문명의 최고의 요소들을 자신들의 집합체에 통합시켰습니다. 오직 폐허와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건설자들은 수천 년 동안 수학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의 정원 행성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설자들은 패배했습니다. 전투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쳐서였습니다. 그들은 은하계 전역에 걸친 소비의 물결을 막으려 노력하는 평화로운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하기 전 건설자들은 그들의 정원 행성들 전역에 경고 비콘을 심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보호받는 문명이 그것들을 감지할 충분한 기술 발전에 도달했을 때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비콘은 건설자들의 축적된 지식을 전송할 것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어린 문명에게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학자들이 결국 도달했을 때 말입니다. 수학자들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00년 전에 건설자들의 문명을 집어삼켰습니다. 건설자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그들의 본질까지도 수학자 집합체에 흡수했습니다. 이제 수학자들은 건설자들이 한때 여행했던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건설자들이 보호했던 모든 정원 행성들을 체계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일부는 그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파텔 박사는 쫓기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탈 속 정보에 따르면 수학자들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성들을 파동처럼 수확하며 은하계의 전체 구역을 비운 후 다음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지구는 현재 목표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자신에게 보여준 천문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의 수학 함대는 우리 태양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말입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이 정보를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즉시 방어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자들의 지식이 방역하기에 충분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클라우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유머보다는 히스테리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 박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전설들이 거꾸로 해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자연재해를 설명하기 위한 파멸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경고였습니다. 시간과 오해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실제적인 것이 오고 있음을 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수정과 연결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추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파텔 박사가 겪은 경험이 사실이라면 이 기록 보관소에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일할 것이었습니다. 각자는 다른 수정과 연결하고 배우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36시간 동안 모든 탐사대원들은 수정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각 수정은 창조자의 지식 중 다른 정보와 다른 측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수정에는 인류를 별들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 생성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수정에는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정에는 수학자들과 싸우기 위해 고안된 무기 기술이 있었는데 그 효율성은 무섭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수정은 첸 박사가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비로운 의미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자의 위협에 직면했던 수천 개의 문명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의 형태였습니다. 그 수정은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미래와 확률의 가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인류는 패배했습니다. 수학자들은 너무나 발전했고 너무나 많았으며 문명을 집어삼키는데 너무나 경험이 많았습니다. 막 겨우 자신들의 행성을 떠날 수 있었던 인류와 같은 어린 종족은 저항할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생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개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류는 단결하고 창조자의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인간이라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첸 박사가 수정 연결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즉시 위성 전화를 요청하여 지상기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배운 모든 것을 즉시 세상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인류에게는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위협보다도 큰 위협에 대비할 시간이 18달, 어쩌면 그보다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계 기록 보관소에서 지식을 얻어 무기, 방어 체계, 그리고 우리 종족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꿀 18달이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는 문자 그대로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수학자들이 오고 있었고 지구의 우주적 순수 시대는 가능한 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미지의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 전에 이 전투를 치렀습니다. 생존은 희박했지만 가능했습니다. 탐사팀이 지상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발견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과 공유할 준비를 하는 동안 볼코프 박사는 기록 보관소의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12개의 수정이 완벽한 기하학적 배열로 떠 있었고 별들을 가로질렀던 문명의 응축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조자들은 5천년의 기다림을 통해 인류를 이 순간에 대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의 선물이 충분할지 여부였습니다. 인류가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위협에 맞서 일어설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종족이 싸워서 살아남은 존재로 기억될지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아니면 고대에 굶주리고 막을 수 없는 존재에게 수확된 또 다른 존재로 기억될지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고비 사막에서의 발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인류가 외계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존 도구로 만들기 위해 시간과 싸우면서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 모든 연구소, 모든 군사시설에 걸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 진짜 이야기는 다음 18달 동안 쓰일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은 수학자들이 도착할 때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류라고 불리는 이 어린 종족이 우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경고에 합당해야 했습니다.